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당시 박성재 기자 그리고 최승호 PD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지요. 이 녹취록을 입수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는데요. 엊그제 당에서 이 문제를 세게 쟁점화를 하려다가 눈물을 왈칵 쏟기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최민희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민주언론 운동 실천을 국회까지 가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선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입장도 발표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거법에는 네. 가가호호 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 14일 남양주에서 네.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소가 시청이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남양주 시청에서 하셨는데 네, 근데 예. 시청 기자실에서 하고 네. 되게 이제 그동안에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거기 이제 주인이 공직자들이잖아요. 네네네. 공무원들. 그래서 예, 공무원들에게 인사하는 게 관례라고 해서 이제 실국을 돌면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실국이 가가호호라는 거죠. 지금. 선거법에 가가호호 네. 하면은 저희가 집가짜. 그러니까 집고짜. 집가짜를 써서 그냥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가가호호 방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머무는 곳도 다 가가호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선거법에.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 네. 제 행동이 이제 공무원들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사였는지를 네. 확인하고 있다, 내사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고발된 상태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게 나온 상태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세상에 크게 알려진 것은 MBC 보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전에도 어디 보도가 좀 나왔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저희 지역의 한 매체가 네. 그냥 짧은 단신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1월 20일 인터넷판에서 저는 봤고요. 네. 그런데 5일이 지나서 네. MBC가 그 내용 뭐 추가 취재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네. 똑같은 내용을 네. 메인 뉴스에서 27초간 보도했지요. 네. MBC가 갑자기 왜 이 사건에 이렇게 크게 주목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겨레 일면 보도가 나오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2014년 4월과 11월에 MBC의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라는 분, 그리고 또 정재욱 법무실장, 그리고 박한명 폴리뷰라는 매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저희는 처음 처음에 알았습니다. 피읍 매체라 그래가지고 프레시하는 그거가 아닌데 폴리뉴스도 우익 매체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도대체 피읍 매체가 어디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폴리뷰라는 매체 네. 박한명 국장 네. 세 분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총 얼마나 되는 분량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6시간 분량이고요. 총 6시간. 예, 6시간 분량의 녹취록이고 3명이 만난 게 아니고 네. MBC 측에서 4명. 그다음에 그 피읍 매체에서 또 몇 분이 나와서 네. 숫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요거를 폭로한 오전에 폭로하고 26일. 네. 그리고 그날 메인 뉴스에 MBC가 저희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목으로 크게 박아서 보도를 한 것이었죠. 바로. 네, 예. 바로. 근데 사실상 제가 보복. 저는 보복성 보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날 제가 이제 요 녹취록을 폭로하고 네. 종일 뭐 MBC 내부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누가 이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누가 이걸 최민희 의원에게 갖다 줬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대요. 네. MBC 내부가 내부에서. MBC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보아하니 MBC 고위 임원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 피음 매체 폴리뷰라는 회사도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보수적인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어떻게 해서 최민희 의원에게 갔을까 여전히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건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거는 누군지를 말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과정은 좀 설명. 다만 그 자리에 네.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네. MBC에도 있고 그 폴리뷰 죄송합니다. 피음 매체 예. 거기도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 있었지만 네. 그 중에 한 분이 해도 너무한다 이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녹취하는 거야 뭐 거기는 전부 다 방송인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예, 그건 다 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네.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언론을 계속 방송 문제를 다뤄온 국회의원이니까 저희 의원실에 지난해 말에 네.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게 뭐 통비법 위반 논란도 있고 막 이런데 당사자 참여했던 네.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닌 아닙니다. 것이죠.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이제 공익 제보를 한 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증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고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네. 박성재 기자, 최승호 PD. 기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실제로 뭐 50억에서 60억 소송 비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MBC는. 다만 반드시 해고가 합법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한 갈급이 있는 것처럼 들리도록 일부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네.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승호 PD를 향해서 또 박성재 기자를 향해서는 파업의 후견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성격 네. 먼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의 성격을 사적인 자리라고 MBC가 지금 강변하고 있고 그 피음 매체 그 박한명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는 결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MBC 지금 넘버 2라는 미래전략기획본부장이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네. 그 백종문 본부장과 네. 법무팀장, 그죠? 법무팀 실장 네. 그리고 또 기타 직원 몇 명. 네. 그다음에 폴리뷰 쪽엔 박한명이라는 분이 국장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대표고 네. 직접 운영하는 분 그리고 기자들이 참석한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공식적으로 뭔가를 해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사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모임, 아하. 친분을 돈독히 하는 모임. 아. 그러니까 공적인데 사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모임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뭐 이미 공개된 내용도 네.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뭔가 모의를 하고 도모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일부 청탁성 그러니까 이제 네. 이쪽에서는 MBC 안에 있는 뭐 뉴스 브리핑이라도 우리 기자들이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신이 좀 백분 토론 같은데 패널로 나가고 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거는 일종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이것이 그렇죠. 뭐 법률 위반으로 따져볼 만한 소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따지고 있고요. 지금 이 녹취록이 이제 2014년 4월께 있고 네. 2014년 11월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네. 청탁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정말 기세 좋게 네. 따지는 장면이 11월에 나오는 거예요. 기세 좋게 누가 따지는 박한명 씨가 예. 백 본부장이 그 내용이 뭐냐면 예. 11월 녹취록에 보면 네.
내가 4가지 청탁을 지난번에 했는데 단 한 가지도 청탁이란 들어주지. 단어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단 한 가지도 들어준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BC 백 본부장이 그렇게 됐냐 죄송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4년 4월에 만났을 때 4가지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 4가지가 뭐 외주를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방송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고 뭐 정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가지 청탁이나 했는데 단 한 가지도 들어준 것이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백분 토론의 좀 점점점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거는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2014년 11월에 만나고 2015년 초에 백분 토론에 박한명 씨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확실히 입증이 되는 거네요. 청탁을 그렇죠. 했고 그것이 통하고, 통하고. 직접 하고 그리고 그 시선 집중 신동호의 시선 집중 출연도 이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하고 그 피음 매체 기자 요청하고 또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되게 청탁을 할 때 청탁하는 사람이 저자세고 을이고 청탁을 받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MBC 백 본부장과 이 박한명 국장은 그게 갑을 관계가 갑이 청탁하는 박한명 국장이고 그 백 본부장이 을인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청탁하는 법을 이번에 녹취록으로 보여주신 분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과 11월에 이들은 왜 만났어야 했던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 안광한 사장이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MBC를 좀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 MBC 장악에. 그래서 그 2014년 4월 녹취록과 11월 녹취록을 보면 그 재판 문제가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게 이제 2014년 그 4월에 만났을 때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노조 측이 했던 해고 무효 소송 6명에 대한 소송이 전원 노조 승소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2심 재판에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6명 중에 적어도 4명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4명은. 그래서 이기기 위해선 변호사비가 얼마가 들든 내할 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명은 우리가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MBC가 각오하고 있다. 각오하고 있다. MBC가. 왜냐? 최승호, 박성재 이 2사람은 사실은 해고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백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상 거죠. 이거는 증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사실은 해요. 증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해고했다입니다.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최승호, 박성재가 노조의 후견인인데 보통 후견인들은 증거를 안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내에서 신망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쟁의가 일어나요. 그럼 신망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파업 주동자와 동등하게 해고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깜짝 놀랐을 뿐만 경악.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하면 사측이 누구든지 저희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해고한다. 이거를 MBC가 몸소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부가 해고를 좀 쉽게 그렇죠. 그 행정조치. 행정조치 했잖아요. 그 행정조치가 저성과자로 찍히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 노동법 전공과 맞물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희가 최승호 PD를 모시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백종문 본부장이 전직 MBC 노조 부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랬군요. 전직 그 90년대 방송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백종문 씨가 함께 했고 그리고 2년 선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같이 PD 수첩을 했던 선배였다는 거예요. 2년 선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후배들을 한 거고, 그리고 MBC 전체 방송 기조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라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종문이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MBC의 넘버 2 백종문 본부장이 이 모임 전체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백종문 본부장 쪽의 요청으로 백종문 본부장의 요청으로 예,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초반부에 네. 아내가 만난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그게 박 국장을 국장. 만난다고 예. 하니 사인 받아 오라고 했다. 이렇게 백 본부장이 얘기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가. 이제 네. 박모 국장이 예. 백 본부장에게는 네. 의미 있는 스타 비슷한 아내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MBC는 공영방송이고 한때는 그렇죠.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던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직원이 전체적으로 2,000명쯤 되는데 네. 이 녹취록에 보면 피음 매체는 네. 4월에는 네. 기자가 4명이었는데 네. 11월에는 기자가 2명으로 줄거든요. 전체 기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매체 대표 앞에서 네. 이렇게 을로 저자세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왜 그랬을까요? 이를테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MBC가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 이 녹취에서도 불법 파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던데 이미 이제 법원은 합법 파업이었다, 이렇게 공정방송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노조가 옳았다라는 그 판결을 내렸. 네, 상황이란 2심 말이죠. 판결까지 끝난 그렇게 상태죠. 끝난 예. 상태죠. 이제 그런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뭐 조중동도 있고 종편도 있고 또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작은 매체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작은 매체 기자들을 만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을의 자세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게 참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박모 국장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네. 인적 네트워크가 보수 우익 우리 때로 극우인 네. 그쪽에서는 뭔가가 좀 있다고 백 본부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박한명 예, 국장이.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네. MBC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은 매체들이 비판적인 시각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루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사실 비판하기에도 좀 깨림직하니까.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MBC 입장에서 네. 파업 사태를 보도해 준 네.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나중에 녹취록 보시면 네. 어떻게 이렇게 MBC 내부 사정을 잘하냐고 감탄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잘 도와달라는 얘기를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 본부장이 실지 어떤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네네. 박 국장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 모의는 실패한 모의인 거죠. 그 재판에 관한 한 네네. 2심 재판까지 져버렸고 이제 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얼마 들든 내야 할 바 아니다. 그래서 아까 50억 내지 60억의 네. 변호사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국감 때마다 네. MBC가 워낙 소송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소송비 얼마나 드냐 자료 내놓으라고 계속 요청을 네. 해왔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은 거죠. 국회 자료 제출은 여전히 안 하고 있지만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박한명 국장이라는 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폴리뷰라는 매체가 사실 기자들끼리는 매체를 어느 정도 아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매체라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매체이고, 이분이 또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 변희재 씨가 하는 미디어 워치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미디어워치 온라인 편집장으로 네.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은 이것도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내가
그래서 이회창 캠프에 들어가서 도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 네. 그다음에 MB 캠프에도 잠깐 들어가서 도왔다. 그랬다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매체 환경을 보니 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누가 어디가 기울어졌다고요? 참. 네. 그래서 네. 미디어 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애도 써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미디어 네일은 네.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매체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피읍 매체도 그렇고 또 네. 피읍한국닷컴이라는 또 네, 네. 뭐 그런 매체도 예, 예. 있고 또 뉴스 파인더 뭐, 그 뭐, 매체도 네. 있고 예. 그다음에 방금 나온 미음 워치도 있고 네. 뭐 이런 매체들이 보면 되게 비슷한 기사가 그렇죠. 그 매체만 달리해서 인터넷에 막 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특히 저에 대한 비난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예. 다른 데서는 다 안 다루는데 네. 그런 데서만 다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이렇게 똑같은 기사가 계속 이렇게 예, 예. 노출이 될까 이렇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묶어서 뭐 미디어 네일이라는 시스템에서 아하. 통합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름 박 국장이 예. 예, 네트워크를 좀 통해서 뭔가를 보수 언론 하려는 지형을 네, 시도를 했던 분이 아하,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런 매체들은 어떻게 생존할까? 그러니까 네, 광고나 또 뭐 구독료나 뭐 이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도 좀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나옵니다. 대목이 그래요? 거기 예를 들면 피읍 매체는 월급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월급이 없이 만드는 거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예. 이 월급이 없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원봉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자들이? 이제 그래서 어디에서 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될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이제 MBC 쪽에 네. 뭔가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그럼 이제 백 본부장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네. 뭐 그러다가 박문진 얘기가 나오고 예. 실제로 박문진 광고가 그렇죠. 이제 이들 매체에 실리게 네.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지원. 예. 그게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또 보면 그 박 국장이 자기는 네. 그 보수 우익적인 잡지 비슷한 데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다. 보수 우익 잡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런데 그것의 책임자가 지모 씨였다. 보수 농객 지모 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네. 콕 집어서 자유경제원에서 나온다. 자유경제원. 네. 예, 그렇게 예. 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은 원고료를 10만 원 주는데 예. 나에겐 30만 원을 주는 등 배려를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경제원은 사실상 전경련에서 운영하는 싱크탱크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전경련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 거기까지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보도에 안 나온 내용. 전경련 이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원고료는 같은데. 안 나온 것 것으로.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큰 배려를 받으셨네요. 남들의 3배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요. 네. 원고 써서 먹고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알죠. 1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를.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만 원 혹은 뭐 그 액수는 그 나온 액수지만 네. 3배 받는다는 게 그쪽에서는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 예, 확인이 되는 거죠. 겁니다. 네. 그동안 자유경제원에 원고료 10만 원 받고 쓰셨던 분들은 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제원으로부터 사실상 전경련의 후원을 받은 셈이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우회적으로지만 네, 본인에게 배려를 받은 거죠. 케이스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기자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할 일은 네. 저의 선거법 논란에 그렇게 관심을 두실 게 아니라 네. 지금 녹취록에 나온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취재할 네. 것이 많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도대체 그리고 자유경제원은 왜 그에게 30만 원의 그렇죠. 원고료를 지급했나? 그리고 그 원칙은 뭔가 따져봐야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면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MBC 얘기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보수 인터넷 매체의 생존 문제를 얘기하다가 네. 그 다음에 보수 단체 전반의 얘기를 하다가 네.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이는데 MBC 10만 양병 얘기가 나왔다가 네. 보수 쪽 10만 양병 얘기가 나왔다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버이 연합이 있지 않냐 또 이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어버이 연합이요. 네. 그런데 그 어버이 연합이 예.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요구르트 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요구르트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받고 뭐 이러면서 나온다 그러면서 또 그게 녹취록에 나온다는 네, 거죠? 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참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인데 첫 번째는 어버이 연합이 지난번에 뭡니까 교육부 국정교과서 파문 네, 때 네. 비밀 그 TF 사무실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버이 연합이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르르 내리시자마자 장수 막걸리, 특정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막걸리가 박스로 막 와요. 그러면서 다 거기서 종이컵으로 한 잔씩 돌려 마시고 뭐 날이 추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기 전에 막걸리 한 잔씩을 다 돌려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관련해서 예. 이제 일본 한일 그 외교 회담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또 어버이 연합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그 점퍼를 다 똑같이 입으셨더라고요. 두꺼운 그 따뜻한 네. 파카를 딱 입으셨던데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대목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네. 이거는 안 나오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뭐 음료수를 제공받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이 얼마든지 취재거리가 아니냐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자, 겁니다. 그 MBC가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자유경제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배려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맥락 없이 나오는 건데 네. 출판 기념회 등을 할 때 국정원에서 2천만 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맥락 없이 나옵니다. 주어 없이. 주어 없이. 이것은 역시 박한명 국장의 네,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출판 기념회인지 네. 국정원은 왜 2천만 원을 제공했는지 왜 네. 하필 2천만 원인지 네. 너무 궁금하죠. 이것도 취재해봐야 되겠네요, 기자들이. 네, 네. 국정원이 실제로 폴리뷰의 박한명 국장 입에서 나온 네. 이 출판 기념회가 누구 출판 기념회고 왜 2천만 원을 지원했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려면 국회를 열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상호 간사가 네. 새누리당 쪽에 네. 그 미방이 열자 상임위 무조건 열자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네. 저는 또 우상호 간사에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해당 소속 의원 4분의 1이 요청하면 네. 미방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무조건. 네. 그렇게라도 열어서 일단 녹취록의 주요 부분을 더 공개를 하고 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네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네. 이건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일부 보도된 것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다음을 보고 네이버를 보면 피읍한국닷컴은 어디엔 있는데 뭐 다음엔 있는데 네이버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기사가 막 뜨거든요. 예. 그것도 이번 녹취록으로 왜 그런지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ABCD 보수 인터넷 매체가 있으면 A는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고 네. B는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네. 원고를 상호 이렇게 교류하는 거예요? 예, 교류해서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매체가 다른데? 그게 네. 이해가 안 가죠. 네, 우리는. 저로서는 그런데 이해할 그런 수 일을 없어요. 했다는 것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매체명을 다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이렇게 있고. 봐야 되겠네요. 예,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써서 네 이름으로 나가고 제가 써서 우리 이름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막 써야 될 때가 있었다. 또 박영령은 매체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여러 매체를 막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그냥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몇 분의 그룹이 있고 이 그룹핑된 인원이 그게 몇 명인지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4명인지 2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기사를 생산을 해서 어떤 거는 이 매체에 올리고 어떤 건 저 매체에 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 그러니까 그거 뭐 등록을 뭐 한 명이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저희가 쭉 얘기한 매체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제 경우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돌려가면서 비슷하게 쓰는 매체. 뭐지? 이렇게 되게 궁금했던 네. 그 매체들이 네. 이제 요 연결해서 보면 네. 제가 써서 네 이름으로 나가고 제가 써서 우리 이름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저에 적용해 보면 저에 관한 안 좋은 기사가 여기저기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시간차를 두고. 과연 이제 언론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 실명제 한 게 언젠데 이게 뭐 내가 써서 남의 이름으로 내가 써서 네 이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소위 이제 한국에 보면 그 극우 언론, 우익 언론 매체의 어떤 생태계 이것이 일부 좀 드러난 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변칙과 반칙 위에 서서 오직 이념적인 목적만 달성하고 있다. 그게 드러난 것이고요. 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공영방송 MBC가 네. 그런 매체들의 책임자와 의논하고 있다. 이건 정말 이게 뭐 자기의 이념과 생각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이거는 뭐 이게 언론 자유가 있고 네. 뭐 일정 규모 가지고 등록하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공영방송은 제도잖아요. 제도. 네네. 제도죠. 예, 국민이 일정하게 뭔가를 제공하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운영되는 건 정말 이건 좌시해서는 안 될 일 같고 그다음에 네. 저는 이번에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네. 저의 그 선거법 논란을 보도한 매체가 있고 네. 이 MBC의 치부를 폭로한 녹취록을 보도한 매체가 있습니다. 네. 이 매체가 쫙 나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네. 나뉩니까? 그러니까 MBC가 26일 날 제가 폭로하고 나니까 바로 27초간 저희 네. 선거법 논란을 보도하고 나서 첫 번째 MBC, 그 다음에 연합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국민일보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헤럴드 경제, 뭐 YTN까지 받고 네. SBS도 인터넷판에 받았는지 어쨌든 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받은 이 매체들은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 네. 뭐 경향, 그리고 뭐 한국일보, 그다음에 JTBC, 오마이뉴스 네. 등등 요 녹취록을 보도한 곳은 네. 제 선거법 논란 기사는 기사 밸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누어져요. 예. 근데 그리고 동아일보가 네. 이제 선거법 논란만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받고 네. 제 선거법 논란을 물어봐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정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그 프로세스 응하고 책임지겠다. 네. 그런데 이것만 다루지 말고 MBC 그 치부 드러난 녹취록도 좀 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안 되겠냐. 네. 그랬더니 그 기자 대답이
지면이 있으면 끼워 넣어 볼게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면이 있으면 뭐 넣도록 뭐 건의해 보겠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물론 안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조선중앙은 이 아예 양쪽에 다루지를 다 안 관심을 다루고 보이지 있습니다. 않았던 것 같고요. 뒷얘기에 따르면 아무리 다룰래도 선거법 논란 쪽으로 그게 꺼리가 안 되냐.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 환경이 워낙 안 좋고 종편이 사실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박진영 비서관한테 네. 내일 종편이 어떤 태도인지 한번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네네. 그런데 종편도 뭐 큰 반응을 안 보였고 그 중에 이제 이 문제를 이슈로 한 종편에서 다뤘는데 네. 평소 보수적인 논객이 그 정도 가지고 선거법 논란 이러면 그건 흠집내기다 뭐 딴죽걸기다 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녹취록을 다루지 않은 언론사에게 특히 메이저 언론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었다면 그런 기사 교류를 하고 네가 써서 내가 싫고 뭐 그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쪽엔 싱크탱크가 없긴 하지만 뭐 그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뭐 돈을 받고 원고료를 다른 사람 10만 원 주는데 장윤성 기자가 30만 원 받았다 이러면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기에 있죠.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MBC는 공영방송이고 이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무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 임원들이 일종의 뒷거래 비슷한 걸 한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언론 내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신분도 불명확한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분이 과연 언론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 이런 것도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이거 딱 보면요. MBC 등장하죠. 네. 그다음에 이런 보수 우익 매체들 등장하죠. 어버이연합 등장하죠. 네. 여기 심지어 자유경제원의 정경련까지 언급됩니다. 네. 국정원도 국정원까지 언급이 되잖아요. 네. 이게 딱 내부자들,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예, 영화 내부자들에서 그 광란의 이상한 장면을 뺀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MBC판 내부자들을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전 국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서 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추락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생방송 응원을 좀 주고 계십니다. 최민희 의원 너무 좋아요. 와 최민희 누님이시다. 뭐 의원님 응원합니다. 똑 부러지는 최민희. 최민희 의원 화장한 모습 처음 보네. 화장은 매일 하시는데. MBC 부당해고 녹취록을 폭로하자마자 다음날 MBC는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내더군요. 누가 봐도 보복성 보도, 참 치졸한 것들. 뭐 별풍선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아침에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더민주가 딱 150석만 가져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엄청 좋아해요. 정확하고 정의에 앞장서는 분입니다. 총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총선 제가요. 앞두고 딱 한마디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국회의원의 실력은 보좌진의 실력입니다. 예, 특히 저는 이 언론과 방송에 관해서는 제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몸담았을 때부터 간사로 활동했던 박진영 간사가 네.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저랑 네. 4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보좌관님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근데 표정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 꼭 부끄러워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박 비서관은요 갑자기 없어져요.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보좌관들이 왜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 분명히 제보받으러- 뭔가 팔고 있을 거야. 그럼 그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정치권이 욕먹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지점이 이 지점이라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보좌관들은 네. 진짜 밤잠 못 자고 일하거든요. 저도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이 욕먹으면 네. 정치인들이야 이렇게 가끔 얼굴도 나오고 이러지만 네, 네, 그런 거 없는 보좌관들은 그 욕먹는 정치인들의 보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만 사실은 의원들 아무리 욕하셔도 제 주변에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의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 주변에. 아니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조금 다른 튀는 질문이긴 한데 네, 네. 그 저 보좌관 월급 편취 뭐 이런 문제로 의원 갑질 이런 것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좀 저는 어떻게 제 보십니까? 주변에선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건 저는 뭐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네. 사적으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건 네. 저는 그런 건 아니었지 않을까 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고들 말씀하시죠. 이목희 정책위 의장 그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네. 실제는 실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이번 녹취록 파문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국 언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인데요. 이 녹취록 전량을 좀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녹취록 전량을 다 공개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됩니다. 아하.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제가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특권은 면책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 예, 불체포 특권의 경우도 네. 정치 검찰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 그건 불체포 특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면책 특권은 네. 제가 이런 그 녹취록을 입수했을 때 이거를 공개 안 하는 건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공개하려면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도하는 언론들도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나 네. 상임위가 빨리 열리기를 바라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들께서도 네. 국회의원 특권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만 하다 보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가장 큰 특권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 잘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예,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네. 받아볼 수도 예.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예. 요 특권. 예.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의원을 보고 누군가가 이런 녹취록을 가져왔을 때 네. 그것을 폭로할 수 있는 거. 면책 특권. 네. 저는 이 두 개가 네. 제가 느낀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네. 예, 좀 더 하자면 혼자 하지 않고 유능한 보좌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도인데 네. 이건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누가 아무리 여론 조작으로 네. 면책 특권을 폐지하자 그래도 네. 이거 없으면 야당 의원들은 혹은 여당 의원 중에도 폭로할 중요한 자료를 네. 갖고 있는 분은 일할 수 없다는 거. 그렇군요.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취재와 네. 또 국회 안에서 밝혀져야 될 쟁점들이 있는데요. 문화방송 측은 사실 그 두 사람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는데 군색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당했다면 법원에서 왜 집니까?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다 노조가 승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MBC 파업과 관련하여 네.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세 갈래입니다. 네. 하나는 노조가 네. 이제 제기한 거, 하나는 사측에서 예. 제기한 거,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네. 건데 이게 2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노조 쪽에서 제기한 것은 대부분이 다 이기고 있고 네. 사측에서 제기한 것은 대부분이 지고 있는 있고. 추세고 예. 뭐 그런 추세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법원이 한 판단을 보더라도 네. 지금 사측에서 하는 근거 있게 해고했다는 건 법이 안 받아들인 거니까요. 그런 예. 군색한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녹취록을 편집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데 편집 안 했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MBC가 껄핏하면 소송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 녹취록을 그렇게 말하자면 편의적으로 편집했다면 네. 저희도 문제가 되고 네. 또 저희 것을 받아 쓰는 언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그 점에 주의해서 네.
법률 검토도 미리 받으셨나요? MBC가 예.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예. 공영방송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반박 보도자를 또 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의 공식적인 해명은 군색하다. 분색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조직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MBC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나. 그러니까 특히 보면 예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요. 네, 무한도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스타 같은 것이 결국은 국민을 좌파로- 좌경화, 좌파. 국민을 좌경화하는 1등 공신이다. 이다. 이런 표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MBC에서 성소수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박한명 국장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신이 그런 정도로 왜 만들었냐고 하고 야단을 혼냈다. 쳤다. 네, 뭐 그런 이런 얘기. 대목도 나옵니다. 그게 그거 이제 그 올해 기자 생활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아이템을 너 왜 다뤘냐고 윗사람이 혼내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혼낸다고 안 쓰면 기자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을 들은 MBC 내부 구성원들은 네. 얼마나 그 굴욕감과 그런 걸 안고 예를 들면 그 MBC가 좋아질 희망을 안고 일을 하고 있을까. 네. 제가 사실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울게 된 게 이 지점이 가슴을 때린 건데요. 네. 제가 어쨌든 언론사 상층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젊은 기자분들은 가슴에 정의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데.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생각한 게 야, MBC 내부 구성원들은 저런 본부장들 밑에서 아이템 하나하나 다룰 때마다 간섭받고 그러면 그만두고도 싶고 그럴 텐데 버티는 거잖아요. 네. 내부 구성원들이. 네. 혹시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가 제대로 언론 한번 해봐야지 이런 네.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거죠. 지금 우리 네. 현실이 너무 슬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왜 눈물을 쏟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계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MBC 내부는 상당히 자괴감이 클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막 MBC 노조가 세게 붙었을 텐데 지금 또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최승호 PD에 따르면 사측이 그걸 노리고 있다. 파업만 해라. 네. 우리가 다 잘라주마.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전술이 지금 꼭 유효한 것인지 고민 중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네. 대선 레이스가 그렇죠. 총선 대선 레이스가 있을 때 그때 파업이 있었고 파업 140일 정도 되었을 때 총 170일 파업을 네. 했는데 140일 정도 되었을 때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네. 순리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상돈 비대위원이나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통해서 이 문제 이제 해결을 잘 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까지 했던 사안이고 새누리당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같이 나서기로 합의를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아하. 이게 그리고 언론 청문회를 하기로 되었던. 근데 정치권이 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변칙적으로 MBC 녹취록이 폭로되는 사태가 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파업도 저는 이제 파업이 능사이 아니거든요. 네. 그 정치권이 국회가 정부가 네.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네. 왜 언론인들이 파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글을 써서 싸워야죠. 그렇죠. 정론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네. 옛날에는 제가 언론운동 할 때는 동지였고 네. 지금은 제가 어쨌든 미방위 위원으로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이 상황 네. 해결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녹취록 폭로를 계기로 어쨌든 최대한 국회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상호 간사가 아주 유능한 분이고 네. 말하자면 우리 당에서 정의로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 시계가 이제 2014년인데요.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MBC가 뭐 그 국민을
그 좌파와 우파로 나누게 된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2014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걸 우리가 다 막고 있다라는 표현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2년 파업을 거치면서 이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사측이 정말 칼을 휘둘렀고 그게 일단 그런 거잖아요. 저는 참 그 MBC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게 노조가 세다는 말입니다. 노조가 다 한다. 노영 방송인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노영 방송이면 최승호, 박성재 이 두 분이 해고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사권이 최고 권한이잖아요. 네. 인사권과 재정권. 예. 이걸 갖고 있는 건 경영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진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금 보면 이걸 틀어막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서 판단해 보면 지금 MBC가 내부에서 뭐 사회 비판 또 정부 비판 또 정치 비판 이런 것들을 고위직들이 누르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야당의 이슈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죠. 그 국제사회에서 유엔도 성소수자 보호를 해야 돼.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동성애자 이 인권 보호에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조차도 다루는 아이템으로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다면 MBC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MBC는 딱 바라보는 게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 여당. 그리고 세 번째는 여당 그 정부 기관 내에 있는 그 방송 수장들. 네. 딱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 고위 임원들이. 네, MBC 고위 임원들이.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법무실장 얘기가 참 기막힌 얘기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당구장 가게만 하다고 표현했던 거야. 뭐 그 가게에 하나 차려놓고 말만 했던 건데 그게 무슨 법통이냐 이 말은 변호사가 그리고 공영방송의 법무실장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녹취록 전체가. 그래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조중동도 정의로움이 있다면 이 보도에 동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론사라면 당연히 이 의혹을 함께 파헤쳐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MBC 노조,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노조가 지금 현직인 안광한 사장 그리고 문제의 백종문 본부장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했습니다. 네.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다. 알게 됐고 뭐 녹취록의 내용을 안다는 거였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백종문 문제가 됐던 안광한 사장 책임지고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인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이게 상식적인 경우라면 이게 민주정부 시절을 돌아보시면 사실은 조그만의 흥결이 있어도 일단 본인들이 당신들이 물러났죠. 못 견뎠죠. 양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신문이 너무나 흔들고 그래서 못 견뎠는데 지금은 그 안광한 사장이 아니라 최문순 사장이었으면 버텼겠습니까? 저는 뭐 한 오늘 내일 물러났을 것 같아요. 정현주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물론 그분들은 이런 일을 안 하시죠. 안 하실 분들이죠. 그러나 입장이 바꿔졌다면 조선일보가 사설 안 썼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사설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식이 파괴되는 시대, 원칙이나 룰에까지 편가르기를 하는 이 시대에 빨리 종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영주 이사장 말 중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말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누군가가 법적으로 뭐 잘못을 했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검토해볼 여지가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아야 되겠죠. 이거 백정문 본부장은 이 정도 됐으면 네. 좀 물러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네. MBC에서 가장 오래 고위 임원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한 2년 정도 고위 임원을 하면 지방사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MBC의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고위 임원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라디오에 대해서도 다 빨갛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MBC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판 프로고 손석희의 시선집중,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국민들도 아침에는 손석희, 저녁에는 김미화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들 다 그 프로 듣고 또 이제 기자들도 듣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서 기사로 만들고 이런 게 거의 레귤러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 프로를 빨갛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죠. 박모 대표가 그 프로그램에 또 자기 근데 기자로도 출연하고 맞아요.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으로는 그게 청취율이 높으니까 이용은 하고 싶고 네. 또 욕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복합적인 상태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중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참, 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 네. 특히 이제 이런 언론 환경이 정말 어렵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뒷 상황이 어떤지 정말 그 흑막을 열어 젖힌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시간 정도 의원님 모시고 네. MBC 사태 쭉 들어봤는데요. 상임위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우상호 간사하고 네.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다가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본회의가 열리거나 상임위를 열어주거나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사안이 네. 그 인식은 이종걸 대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네. 당내 모든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네.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오후라도 열어서 이 사태의 본질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어야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국회가 열리면 조중동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열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다 하셨으면. 이럴 때 보통은 이제 정치인은 네. 자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러면 또 MBC가 선거법 논란 보도를 할까봐 네. 어쨌든 국회에서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중에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도 없고 네. 그래서 제 힘이 딸립니다만 그리고 MBC가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시청률도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MBC는 거대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공영방송과 미생 비례인 제가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나 저에게도 어디선가 돌팔매 하나가 쥐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댓글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박보자관님 힘내시라. 박보자관님 화이팅, 박보자관님 힘내십시오. 이런 응원 메시지가 많습니다. 충격이다. 정말 독재국가 따로 없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조만간 국회가 열리면 국회 네. 또 생중계하도록 네. 하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또 함께 취재해서 쓸 수 있는 대목이 있으면 나눠서 저희도 네. 오마이뉴스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서울 상암동을 떠나서 전남 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제 옆에 나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 옆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힘드셨죠? 예, 제일 많이 온 곳이 34, 5cm 정도 네. 내렸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군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피해는 뭐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눈이 더 많이 쌓이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KTX 타고 오면서 보는데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남쪽 지방에. 네. 예, 눈 구경하면서 잘 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 국회에서는 종종 뵀었는데 예. 이렇게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지사로 뵈니까 좀 생소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저희 오마이뉴스 독자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오마이뉴스는 제가 많이 읽은 편입니다만 오마이뉴스 텔레비전은 처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4번 14년간 하다가 도정을 맡은 지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했는데 도정을 맡게 되니까 네. 그런 국가적인 과제보다는 도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업무 성격은 좀 다르지만 색다른 책임감도 있고 재미도 네. 있고 또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매번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집단으로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거나 본회의를 통해서 하거나 하는데 네. 지사는 크고 작은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람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도정, 그리고 호남 민심, 호남 정치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매년 수천 명씩 감소하던 전남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70년대 이후에 전남 인구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네. 중간에 딱 한 번 증가했던 것이 IMF 외환위기 직후에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고향으로 일시적으로 네. 왔던 1998년 그때 한 번만 바짝 그 인구가 증가했다 다시 계속 줄었는데요. 네. 작년에 1년 전에 비해서 3,200명 이상이 주민등록상으로 늘었어요. 예. 이렇게 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나주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네. 이주해 오심에 따라서 그 임직원들이 들어오시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귀농, 귀촌, 귀어. 귀여. 예. 굉장히 그 큰 폭으로 늘고 있거든요. 저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전라남도가 8년 연속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만 네. 시군구별로 볼 적에도 출산율 1위부터 5위까지를 전남이 싹쓸이 했습니다. 해남, 영암, 예. 함평, 강진, 완도 이런 순으로 이것이 전남의 순위일 뿐만 아니라 네. 전국 순위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남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인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값이 싸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 아무래도 네. 결심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으실 때도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맞아요. 아이를 낳을 키워주시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점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귀농, 귀여, 출산율 증가 네. 이런 것들이 인구 증가세에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보셨을 때 지난해 전남의 가장 큰 성과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인구 두 증가 가지만 이런 게 있나요? 두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밸리 조성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밸리는 1년 전 이맘때 한국전력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 3자가 발표한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안팎에 네. 에너지 관련 기업을 2020년까지 500개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첫 해인 지난해에는 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7개 기업
투자 협약을 했고 그중에 28개 기업은 이미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편이죠. 네. 그것이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청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생활 시책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발표했었어요. 네. 예를 들면 100원 택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 오지 마을에 100원만 내시면 그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드리는 택시를 그래요?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예. 건데 무려 14개 시군에서 지난해 운영을 했고 하루 평균 1,200명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에 농번기에 25일 정도의 공동급식을 하시도록 2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걸 취지는 뭐냐 그러면 여성 농업인이 밥 지으랴 농사일 하랴 바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런 뜻인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모처럼 하루에 한 끼 점심을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잡수시면서 일손도 돕고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무려 19개나 됐는데요. 작은 영화관을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장흥이 제1호 작은 영화관인데 최신작을 서울하고 동시에 개봉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군수님 말씀에 군수님도 예약하지 않으면 일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가 없다는. 인기가 대단하네요. 예. 그 사회적 기업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흑자를 내 가지고 흑자의 일부분을 그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복지 관련 정책들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정부,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남시나 서울시의 그런 복지 정책을 좀 어떻게 보면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좀 불신해서 지자체 나름의 복지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할 때는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도록 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나 성남시가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방의 자율성을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성남시에는 불허하고 전라남도에는 허가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성남시장님이 예. 왜 전남은 허가해 주면서 성남은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게 이렇습니다.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출산율,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 하는데요. 여성 한 분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서 2.1명 대체 출산율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해남입니다. 해남. 출산율 2.43명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장관님께 복지부에 그 걱정하는 건 잘 알겠는데 네. 출산율 전국 1위 유일하게 대체 출산율을 넘는 해남군에 산부인과가 없으니 그러면 애 낳기 위해서 목포까지 나가시거나 애 낳은 뒤에도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또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옳은 겁니까? 저출산 대책이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재고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걸 허락을 받았고요. 올해는 제2호 공공산후조리원이 강진에 지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해남은 전국 1위고 강진은 전국 4위거든요. 네. 예, 이런 데는 허용을 해 주셔야 안심하고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예. 5개월 앞에까지 예약이 찹니다. 아, 정말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 가격 할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30%가 기본적으로 쌉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장애인, 네.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동이 2명 이상 낳는 집에 대해서는 30%싼 것에서 다시 70%를 깎아드려요. 그리고 보름 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 그 호텔에서 네. 지내시는 것처럼 아이 낳으신 산모가 모처럼 대접받는 느낌을 가지시는 네. 예, 그 적은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는 구례와 해남은
우리 전라남도의 대각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구례에서 아이를 가지신 엄마가 저도 거기 좀 들어가랍니다. 근데 예약이 미리 차가지고 예약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런 것 그 정도로 예.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뭐 예약을 해서 한번 거기서 아이를 좀 낳고 싶네요. 그러십시오.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 지역의 이 지자체 복지와 관련해서는 좀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럼 올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이어가 보죠. 네. 올해 신년사를 보니까 새로운 2대 전략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발표하시는데요. 네. 먼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세계가 화석연료, 네. 기름 떼서 자동차를 굴리는 그 화석연료 시대에서 급속하게 벗어나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기름 떼는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시대로 바로 도약을 할 것 같은 그런 기세. 네. 2025년까지 세계 자동차의 20% 이상이 전기 자동차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마침 우리 전라남도에는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고 또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중앙정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개 전략산업식을 승인을 했어요. 네. 저희 전라남도에 승인해 준 것이 첫째가 에너지 신산업이고 두 번째가 드론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고흥에 로켓 기지가 있기 때문에 예. 드론 산업도 그것과 미래 산업이 여기에 그렇습니다. 있네요. 바로 그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것과 네. 에너지 신산업,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와 그 부품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기를 그때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데 저장을 해두면 내가 내일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웃집에 그 전기를 줄 수도 있는 네. 그게 전기 저장 장치거든요. 그런 등등의 산업을 저희가 일으키겠다 하는 네.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섬이 많지만 50개의 유인도 사람 사는 섬에 2025년까지 향후 10년 사이에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성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걸 소비하는 것도 우리가 모델 섬을 먼저 제시하겠다. 네. 그리고 육지부 섬이 아닌 육지부도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이 4%가 미처 못 됩니다만 네. 10년 안에 30%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그런 산업 같은데요. 남도 문예 르네상스는 어떤 건가요? 예, 우리 남도를 흔히 예향이라고 불러왔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예술도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향의 위상을 회복해보자. 는 취지로 네. 문예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전문가들께 용역을 맡겨서 7월까지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동양화 비엔날레를 창설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국내에 비엔날레가 12개가 있는데 동양화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소치 허련 선생 일가 를 비롯해서 남종화의 맥을 여기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 남종화의 맥을 개성 발전시키면서 네.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비슷한 방식으로 동양화를 그리는 이름은 각각 달라요. 중국 가면 중국화라 그러고 일본 가면 일본화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국화라 부르는데 이름이 무엇인가 간에 동아시아의 전통회화라고 할까요. 그것을 서로 같은 곳에 모아서 보여드림으로써 네. 서로에게 자극도 주고받고 또 공부도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겠다 하는 것이 동양화 비엔날레. 예. 또 하나는 우리 전라남도가 옛날 선비들의 전통 그 정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담양의 소세원이라든가 강진의 백운동이라든가 또 완도의 완도 보길도의 윤선도의 정원이라든가 이게 3대 정원이라 칭합니다만 그런 정원을 네트워크화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대 시설을 좀 보완함으로써 네. 옛날 한국 전통 정원을 되살리는 그리고 테마별로 이렇게 연계되도록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좀 느린 여행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천천히 많이 가면서 하죠. 예. 여기서는 그냥 차 한 잔에 바람을 쐬고 가고 싶다. 어디서는 시 한 수를 읽고 싶다. 네.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막걸리 한 사발 하고 싶다든가 그런 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네. 구체적인 내용은 7월까지 내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리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이것도 추진해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예. 추진이 될지 이것도 작년 궁금하네요. 예. 1년 1월부터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섬 가운데 65%를 전남이 갖고 있습니다. 섬의 개수로 볼 때. 그래요. 예. 2,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사람 사는 섬이 290개가 넘고요. 예. 네. 그런데 그 섬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은 사업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아직은 너무 미미한 것도 사업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중학생 정도의 섬을 사업 대상으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네. 고등학생을 만들어서 졸업시키는 그런 건데요. 예. 첫 해에 6개 섬 그리고 해마다 2개 섬씩을 추가해서 10년 사이에 24개 섬을 아름답게 가꾸겠다 하는 것이 가고 싶은 섬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까지 가고 싶은 섬 사업은 나무를 심는다, 둘레길을 만든다, 네. 진입도로를 정비한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 같은 걸 육성해서 주민들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현대인들이 제 또래만 해도 섬에 가면 우선 좀 쉬고 싶고 이것이면 충분한데 네. 현대인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용에 이게 추가됩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모두 깔겠다. 네. 그래요. 섬에 들어가도 인터넷 하는 분은 또 해야 되니까요. 네.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넓히겠다. 휴대전화 난청 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 가고 싶을 만한 그런 섬을 만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50가구 이상의 섬마을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말까지 50가구가 못 되는 작은 섬마을도 완전히 초고속 인터넷망을 집어넣겠다. 예,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지역 확대라든가 휴대전화 난청 지역 완화. 네. 휴대전화 난청 지역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섬에 기지국 설치하기가 어려워서요. 네.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KT하고 지금 이미 협의를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특히 2020년이 되면 흑산공항이 생깁니다. 네. 서울의 김포에서 흑산공항까지 50분에 달리게 되는데 비행기 싹이 8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가격도 정해진 건가요? 뭐 거의 다 예측이 가능하죠. 아, 예. 상하이에서 흑산공항까지는 1시간 10분 걸립니다. 몇 명이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네.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항 첫 해에 연간 이용자가 76만 6천 명이 될 것이다. 5년 후에는 104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점점 늘어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1년에 100만 명이라고 친다면 흑산도만 보고 바로 그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구는 배 타고 홍도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더 작은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다도해를 즐기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2020년 흑산공항 개항이 우리의 섬정책, 관광산업 네. 그리고 항공산업에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숲속의 전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년에 1,000만 그루씩 10년 사이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과거에 숲 가꾸기 그러면 산에 나무를 심는 거였는데 이제는 평지에 나무를 심어서 네. 전라남도 전체를 거대한 공원처럼 만들겠다. 그 숲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치가 아름답게 되는 숲, 경치를 아름답게 하는 숲, 이른바 경관숲이고요. 또 하나는 돈이 되는 숲이 있습니다. 경관숲은 가로수, 네. 철로역 주변, 신도시 농공단지 주변, 산업단지 주변 이런 곳이 이제
경관숲이 들어갈 것이고 소득숲은 간척지라든가 야산이라든가 네. 이런데 돈이 되는 그 나무를 심는 건데 고흥이 석류단지, 장흥은 호두단지, 완도는 동백단지. 동백은 꽃도 예쁘지만 재래종 동백 씨앗을 짠 기름이 지중해 식사의 올리브유보다 더 심장병 예방 효과가 높은 걸로 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목표가 1,000만 그루였는데 1,009만 그루를 심었고요. 네. 금년에는 1,100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금년에 네. 622억 정도가 투입이다. 10년에 5,300억 원인데 금년에는 622억 원 정도를 써서 네. 나무를 열심히 심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남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네. 이게 또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제 FTA 때문에 전남이 전통적으로 농도인데 이 농업의 위기, 쌀값 폭락 여기에 대한 또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예. 두 가지죠. 하나는 피해를 당하실 농업인들께 그 피해를 보전해드리는, 네. 채워드리는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FTA라 그러면 양쪽이 모두 그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건데, 우리 애가 맨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자. 수비 대책이 하나 있고 예. 공격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예, 수비 대책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이미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피해 보전 직불금의 보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농업인이 한 달에 10,000원을 벌다가 FTA 때문에 그 소득이 8,000원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9,000원까지 채워줬습니다. 근데 그걸 9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9,500원까지 채워드리는 예.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자금 금리가 2.5%인데 그걸 2%로 낮추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남도는 거기에 또 일정 부분을 도와드려서 농업인이 1%만 부담하시게끔 그걸 2차 보전이라 그러는데 그걸 네. 해드리고 있고 반농업 직불금이 현재는 헥타르당 40만 원일 겁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2020년까지 60%로 60만 원까지 올리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전라남도가 특별히 많이 하고 있는 게 경영안정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570억 정도 쓰고 있고요. 그건 그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농업 그 융자 자금 네. 빌렸을 때 농업인 부담이 1%를 넘지 않도록 나머지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는 네.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6곳의 그 쌀 가공 시설이 이번에 중국 수출 창구로 지정이 됐어요. 중국에서 수입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몇 군데를 갔는데 최종적으로 6군데를 합격시켰어요. 그 6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전남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쌀이 이제 수출되게 되고 그다음에 삼계탕 수출 업체가 잘하면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합격할 것 같아요. 우리 전남에서. 예. 다른 곳도 있지만 다른 곳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수출길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네. 김치도 이제 문호가 열리는데 김치는 워낙 원가 차이가 세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년 겨울에 배추 상품 한 포기에 1,600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런데 김치 회사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배추 한 포기에 250원 정도 돼야만 수지가 맞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맞추기가 안 힘든.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종갓집과 풀무원이 아예 중국으로 공장을 중국에 세웠죠. 이제 그런 데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상당히 그 고비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여러 분야에서 우리 나름대로 수출 전략을 짜고 수출 품목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맨날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것도 팔겠다. 네. 이런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잘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축구하고 비슷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농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병원에 다녀오시기도 하셨는데 경찰은 아직까지 진심 어린 방성이나 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참 말씀 해주시죠. 안타깝습니다. 설령 경찰이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네. 눈앞에 피해가 생긴 데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그 피해를 아우르도록 네. 또 가족들의 마음의 슬픔을 다독거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국가 경찰의 당연한 의무지요.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그런 것만으로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저는 네. 그렇게 보질 않아요. 마음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자세가 더 국민을 이렇게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남 도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남 도정을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남의 안전지수와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군에서 맴돌고 있는데 안전과 반부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로서도 참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지금 몇 년째 그 지경이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 문제는 그 해안선이 많고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해안선에서는 그 배 침몰 같은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많이 납니다. 예. 해서 교통안전의식, 교통안전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건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가면은 지방도에 인도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인도를 만들기에는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마을 앞길에 넉넉한 인도를 확보한다. 네. 그다음에 마을에서 논밭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을 앞에는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로 예산의 10%를 무조건 그쪽에 쓰기로 했습니다. 금년이 첫 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를 아스팔트를 깐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안전하게 한다. 이쪽에 10%를 무조건 쓰자.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청렴도도 그렇습니다. 비리의 규모가 도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정도의 접대는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식의 좀 느슨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정의지 뭐라든가 예. 또 우리 농경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던 분들끼리는 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어떤 게 있어요. 거시기만 해도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것이 나쁘게 작용하면 또 혹시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네. 위에서 그냥 잡아 끄는 방식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년 만에 이번에는 감사관을 내부 공무원 가운데 이렇게 모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속내를 아는 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개념으로 서로 그 맑은 공직 풍토를 만들어 보자. 네. 이쪽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햇볕 정책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강풍 정책에서 햇볕 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는 좋아지리라 봅니다만 만약 금년까지 나빠진다 그러면 이건 저에게나 전남도에게나 뭐 중대한 사태라고 볼 수밖에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비장한 각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1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이 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자, 이 이낙연 지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이낙연 지사님이란 호칭이 좀 어색합니다. 의원님 하면서 제가 취재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정치 이야기를 그래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도 탈당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우선은 저는 중앙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정에 전념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안 해봤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 지사라는 사람이 자꾸 신경을 중앙정치에 쓰는 것을 과연 바라실까? 예. 오히려 도의 살림에 더 몰두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당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탈당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다.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 네. 그러면 입장이 변하실 수도 있고.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고요. 네. 2003년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읽으신 취임사를 최종적으로 드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예, 당을 바꾼다는 것에 지독하게 게으른 사람이 접니다. 예. 네, 저희가 어떤 입장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요. 안철수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등으로부터 이른바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어느 쪽도 저한테 뭘 콜을 안 태요. 그래요?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지사직에 열중해라, 열심히 해라. 그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번 총선 출마할 사람들만 머릿속에 있는 것인지. 예.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이제 4선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양쪽에서 막 쟁탈전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지금 더민주 복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뉴파티 위원회죠. 당의 청풍운동을 하겠다는 뉴파티 위원회에서는 쇄신과 혁신으로 호남에서의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추진해온 당의 입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강 전 시장의 복당 문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당적의 선택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또 그것 나름의 공천 나름의 규칙과 기준 그리고 방식과 절차 이것에 따라서 정해지면 되는 것이죠. 당신은 나이 먹었으니까 또는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네. 우리 당에 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무슨 범법자라든가 이러지 네. 않는 한, 그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번 지방선거 때 당의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해서
출마했다 이런 걸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 법원에서도 전략공천 때문에 탈당하는 것은 그 공천 불복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네. 예. 경쟁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나가는 것, 이건 불복이 됩니다. 이른바 이인제법에 걸리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전략공천은 반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 중앙당이 선택할 문제인데 네. 법적으로는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사님 생각으로는 복당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뭐 그 공천이나 다음 문제는 예, 그 기준과 예.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절차에 되는 따라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당이 김종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도 많이 되고 있고요. 활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당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예. 그러나 일단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신 뒤로 좀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참. 아까 콜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신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몰랐던 위원장을 맡으시고 예. 그냥 인사 전화인 것처럼 네. 네, 마지막 봉사하기 위해서 이걸 맡게 됐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그 정도의 당에 남아달라 무슨 얘기가 아니라 예, 제가 예. 35년쯤 됐을 겁니다. 김 박사님과 인연을 맺고 네. 했던 것이요. 제가 아주 젊은 기자 시절에 네. 중요한 취재를 위해서 밤에 김 박사님 댁에까지 쳐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그 결과적으로 특종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이 김종인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 이것도 저희 특종인가요? 처음 얘기한 처음 것 얘기하신 같습니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특종을 주셔서.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전화 자체가 네. 당에 남아서 자리를 잡고 있어 달라 그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당신이 왜 그걸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는 네. 마지막 봉사다. 그리고 야당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 아닌가.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떠나고 싶다. 네. 그 일에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고비가 꽤 많지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신기남 노영민 의원, 신기남 의원은 저의 대학 동기고 네. 둘도 없는 절친인데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네. 김종인 위원장의 매서움을 드디어 보여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대요. 네. 아무튼 김종인 체제, 김종인 호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당을 안정시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호남 민심 얘기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호남 민심이 진짜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그리고 다른 호남 인사들 오늘 박주선 의원이 국민의당과 함께 하기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다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이 이런 야권 분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지사님께서 판단하시는 호남 민심은 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으네요. 네. 어느 쪽도 그냥 열렬히 사랑하기에는 좀 미덥지 않고 이쁘지 않고 미덥지 않고 네. 한쪽은 이쁘지 않고 한쪽은 미덥지가 않고 이런 기분 아닌가 네. 싶어요.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하면서 총선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각 선거구별로 네. 결국은 인물 경쟁 양상을 띠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거 후에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재편을 모색하는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네. 정치권
정치권 정계의 빅뱅은 2016년 가을쯤에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조심해요. 그래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1, 2년 사이 그때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활발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그것이 금년하고 내년이죠. 네. 또 대선도 네. 내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선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까지 보았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결과가 귀착될 가능성이 있죠. 등장 인물도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우리 그러니까 여의도의 주인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세력 관계가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쯤에 총선이 끝나고 여름을 지나면서 네. 내부적인 숙성을 거쳐서 가을쯤에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도 야당도 잘하면 한 시대가 바뀌는 준비가 네. 금년 가을쯤에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예쁘지 않고 한쪽은 미덥지 않고 이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호남 민심은 야권에 우리 야당에 뭘 원하고 있는지 이게 또 우선은 궁금합니다. 예. 정권 교체가 가능한 수권 정권. 면면 예. 그리고 신뢰를 달라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런데 아까 예쁘지 않은 쪽은 면면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지 못했고요. 네. 미덥지 않은 쪽은 신뢰를 보여주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고만고만한 상태로 선거까지 갔다가 당선자들끼리 네. 그 재편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예.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야당을 원한다. 그런 세력을 원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친 김에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새누리당은 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신감도 보이면서 뭐 외부에서 인재 영입할 필요 있냐? 내부에서 잘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 야권 아직 나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13 총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권이 분열하면 물론 여당이 유리하죠. 네. 그런데 여당이 안주하면 절대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합니다. 야권의 분열상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150에서 180 사이를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예. 그러나 지금처럼 인재 영입을 소홀히 하고 내부 싸움을 계속하면 과반수 얻을까 말까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도 누가 봐도 여당에 유리한 판일수록 여당이 별로 재미를 못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견제 심리 같은 게 있어서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야, 이 못난 사람들아 힘 좀 내라 하면서 약간 격려해주는 표를 주시기도 하고요. 네. 여당이 너무 자신만만하면 얘들 봐라 하면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새누리당이 들으면 정말 반성해버리면 의석이 많이 갈 텐데. 그러게요. 새누리당 지도부 김무성 대표님 제 말씀 안 들었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비밀로 저희가 간직을 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럼 그 야권, 야당이 이번 총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철저히 겸손해야 되고요. 네. 서로를 헐뜯는 짓 하지 마십시오. 참 어리석습니다. 더구나 두 분의 야심가 때문에 당이 분열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정말로 야심을 갖고 계신다면 상대 측에 있는 또는 떠난 그분들의 마음도 얻지 않으면 야심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독설하고 막말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네. 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요. 네. 그때 후단협이 있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내걸고 정몽준 씨 쪽에 이렇게
가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는 저한테 그 사람들을 세게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어겼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놈들끼리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럴 것 아니냐. 마치 유엔총회 가가지고 남북한이 서로 싸우면 유럽 사람들은 쟤들 형제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어차피 저분들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 끝내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대변인을 한 명 더 임명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가지고 대변인이 갑자기 3명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분열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기왕에 분열했다면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시되 악담하거나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겠네요. 네, 야권에 계신 분들이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손학규 전 대표를 지난해 말에 만났다고 예. 올해 초에 기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때 손 전 대표가 언제 조용히 한번 보자라는 말을 네.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정말 조용히 만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나셨어요? 네, 그 뒤로는 못 만났고요. 전화는 뭐 자주 좀 아니요, 하시나요? 전화도 안 드리고. 예. 어떤 생각이신지는 네. 그때그때 체크를 하지요.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네. 예, 그분을 통해서 하지 제가 직접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무슨 제가 조언을 해드리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죠. 네. 이제 지금 단계는 결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결단할 수 없는 정말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지 네. 누가 조언하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선수끼리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예, 그저 그냥 잡담 비슷하게 네. 예, 하면서 막걸리 마시는 그 정도이죠. 그래도 다들 이제 정치 고단수시니까 막걸리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뭔가 숨은 뜻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의 그 심리 상태가 짐작이 가죠. 아, 네, 짐작이 가죠.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마음을 비웠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참말로 정계 은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럴 때가 그러세요? 많아요. 예. 그러세요? 그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예.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 언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야당의 현 상태에 대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내가 이대로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일까? 네. 이런 고민이 한때나마 있으셨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 실컷 잡다먹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언제 단둘이 얘기 한번 합시다. 그 말씀이 바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 고민도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짓이지? 하는 고민. 네. 역사적인 책임감에 대한 고민. 이셨던 걸로 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권의 이런 분열이 계속되다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이낙연 지사님과 손 전 대표가 가깝기 때문에 그 의중을 여쭤본 분들이 많으신데,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나오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비우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이제 50분 가까이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네. 왔습니다. 전남 도정 그리고 정치 얘기까지 해봤는데, 자, 오마이TV 첫 생방송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고맙고요. 네. 뭐가 고맙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앙 집중적인 국가인데 중앙 집중이 가장 심한 곳이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경기지사를 8년 하셨던 김문수 지사가 하시는 말씀이 네, 경기지사마저도 중앙 언론에 등장한다는 건 거의 없다. 완전히 그냥 지방 공무원이 예. 되더라 하는데 하물며 전남지사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네. 전국적인 그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차제의 오마이뉴스가 언론의 중앙 집중 현상을 좀 깨뜨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중앙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남 이렇게 정말 복지를 많이 하시고 아까 뭐 100원 택시, 작은 영화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예, 우리가 저것도 했어요. 일수대출이란 거 있습니다. 일수대출이요? 네. 네. 돈을 빌려주고 날마다 그 자리 가서 이자를 받아오는 그게 일수대출이죠. 예. 주로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신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네. 일수대출의 금리가 평균 14.8%인데 그걸 5.9%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전라남도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00억 원의 보증을 신협에다 보증금을 맡겨놓고 네. 그 대신에 당신들은 일수대출 금리를 10%포인트 정도 낮춰주시오. 그래서 굉장히 그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예. 그 이자 부담을 많이 경감받을 수 있게 됐죠. 이런 식의 것은 복지라고 볼 수, 전통적 의미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삶이죠. 찾아서 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전남도의 그 누리과정은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나요? 누리과정은 그것도 좀 다행히 궁금하네요. 예. 교육청에서 결심을 해가지고요. 2월 초에 추경을 편성을 하기로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들어보면은 임시 방편이다.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가 결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생애 주기별 복지의 일부가 누리과정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약속 위반이죠, 대통령님의. 네. 예, 그러고 이제 교육청을 야단치시던데 그건 대통령님이 야단치실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이들을 굶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도는 교육청이 결정만 해주면 바로 매칭으로 네. 예산을 내겠다 하는 입장이어서 2월 3일이든가요. 네. 우리 도의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원포인트 딱 그것만을 위한 도의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그럼요.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한 시간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지사님 스케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요. 저희가 1년 후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확인해 봐야죠. 안전지수. 아니 1년 동안 안 예. 오시려고요? 예, 자주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러 저희가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아까 언론에 대해서만 지방에도 눈을 돌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방에 눈을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주민들의 삶이란 건 늘 지방자치단체 가까이에 있습니다. 청와대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예, 화제거리로서 청와대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이 청와대에 매인 것처럼 너무 그래 생각 마시고 우리 지자체도 많이 좀 돌봐주시고 또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 나름의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요. 오늘도 약간 그 맛보기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일수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앞으로도 그런 걸 많이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단계씩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물론 도와주시고 전남 도민 아니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